네, 저는 지금 팰리세이드의 출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우, 이게 이 주변의 취재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요, 차에 가까이도 갈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얼핏 봐도 우리나라 시장에 드디어 우리나라에 가장 걸맞는 자동차로 다시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봤을 때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아주 짧게 보도록 하죠. 앞에서 볼 때 크게 세 가지 달라졌습니다. 하나는 이쪽에 흰색 그리고 노란색으로 호박 추가되어 있었어요,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가 그냥 라이트가 아닌 반사판으로 들어갔네요. 데일라이트가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 있고 여기가 없고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 하나가 추가돼서 조금 더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이 더 나고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자동차로 느껴지게 됩니다. 조금 더 멋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램프도 미국은 2개, 여기는 3개, 이렇게 한 램프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위에 2개가 하향등, 일반적인 헤드램프고요. 아래쪽에 하나가 상향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클래딩이, 가장자리 클래딩이 지금 미국에는 클래딩이 없는 버전과 있는 버전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클래딩이 있는 버전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국내 내수 버전은 아마 지금까지는 클래딩이 있는 버전만 나오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뵀을 때 한국에만 있는 옵션 중에 난 그게 제일 좋던데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 하는 게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 그랬던가요? 아무래도 그 전면에 보시는 것처럼 램프가 이제 수출 사양과는 굉장히 좀 차별된 것을 보실 수 있으신데요. 저희 디자인 센터에서 디자이너들이 활용 점정이라고 이 포인트가 찍혀 있습니다. 사실은 이 포인트가 찍혀 있는 거는 국내 DRL 버큐가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램프가 이어질 때 이 중간에 공간이 60mm 이상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세상에. 그런 버큐가 있어요. 상상도 못했다. 디자이너들한테 그런 챌린지가 왔는데, 저희 디자이너들한테 그러면은 사실은 되게 쉬운 방법은 이 둘 중에 하나를 끄면 돼요. 그쵸. 근데 그러면은 디자인이 어떤 캐릭터가 확 죽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 어떤 그 규제를 우리 디자인 쪽으로 승화해서 국내 고객들에게 하나의 더 메시지를 줄 수 없을까.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어차피 우리 악어 눈 같은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눈동자를 한번 달아보자. 그래서 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진행을 했고, 굉장히 좀 좋은 반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 하나, 그리고 또 이 프로젝터 램프도 보시면은 수출 사양은 프로젝터가 2개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 것들은 그것도 버큐 때문에 그런 것들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2구보다는 3구가 램프의 광량도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3구를 통해서 국내 고객들에게 더 하이테크한 그런 메시지, 그리고 램프도 버큐이지만 어떤 어떤 파충류의 눈 같은 그런 캐릭터를 해서 이게 여기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차의 캐릭터가 훨씬 더 좀 강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클래딩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엔 클래딩이 바디색인 경우도 있지 않았나요? 미국에는 이제 클래딩이 이제 바디색인 것도 있고요. 저희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팰리세이드는 굉장히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차고요. 그리고 6년 동안의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좀 트림의 어떤 그런 고민들을 통해서 고객들의 다양한 니드를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LED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도 있었어요. 뒤에 테일램프에 미국 시장에는 LED 봐가지고 우리나라는 봐주지 않는다, 뭐 이런 이상한 소문이 잠깐 돌았었는데, 실제로는 뒤편 LED 깜빡이가 달려 있고요. 제대로 달려 있고 형태도 조금 더 예뻐진 것 같이 저는 느껴집니다.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은 전장은 굉장히 짧은 편인데, 전장은 경쟁차에 비해서 다 짧은데, 근데 휠베이스만큼은 굉장히 길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휠베이스가 지금 휠베이스가 엄청나게 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길어? 오프로더라고 하기에는 전방의 지상고가 30c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오프로드를 갈 수 있는 차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차의 장점은 이 오버행이 굉장히 짧다는 겁니다. 오버행이 지금 경쟁차하고 비교했을 때 월등히 짧기 때문에 이 진입각이 꽤 큰 편이에요. 그래서 진입각이 커서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각도를 정확하게 잴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이 진입각에 있어서 꽤 큰 편이고요. 네, 2열의 머리 공간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놀라운 점이 있어요. 일단 카니발 같은 자동차는 머리 공간이 시트 엉덩이에서부터 천장까지의 길이가 90cm를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는 90cm가 아니라 95cm를 기록하고 있어요. 95cm라면은 꽤 높은 정도의 그런 길이거든요. 일단 93cm 정도가 넘으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넉넉하게 느끼고 90cm가 좀 부족하면 아마 조금 너무 작다, 이렇게 머리가 닿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94, 5가 된다면 머리 공간은 충분하다는 느낌도 들 겁니다. 그리고 뒷좌석으로 들어갈 때의 방법도 이쪽을 누르거나 이쪽을 눌러서 들어가는데, 누르면 네, 한 번에 이렇게 원터치로 이렇게 앞으로 가는 부분,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점이고요. 그랬을 때 시트가 일단 문의 그 개방 공간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뒤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사람 하나가 들어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뒤에 앉으면 일단 뒷좌석에서도 굉장히 머리 공간이 중요할 텐데, 여기서 머리 공간을 재보면 의외로 여기서도 머리 공간이 96 정도가 나옵니다. 오히려 앞좌석보다 머리 공간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이상한 점인데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 아무리 해도 머리가 닿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뒤가 이렇게 파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머리 공간이 나오는 거고, 이 부분까지 감안하면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뒷좌석 머리 공간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하고 있어서 3열이 절대로 그냥 허투루 있는 3열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쓰면서 부족함 없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3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열을 젖히면 저렇게 헤드레스트도 자동으로 접혀지고요. 그리고 3열을 젖힌 다음에 2열을 눌러서, 네, 이 경우는 2열은 이렇게 기계식으로 접혀지기 때문에, 전동이 아니라 기계식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접혀지는 대신에 일어나지는 못합니다. 2열까지 접게 되면 길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자로 재보면 1열 뒤로 2m 10, 2m 20이 나와요. 2m 20까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침대를 넣을 수가 있죠. 침대 매트리스 크기가 보통 2m 정도 됩니다. 만약에 2열까지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도 보면 120 정도가 나옵니다. 12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뭐 스키 같은 걸 대각선으로 실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 골프백도 세로로도 실을 수 있는 정도 크기가 나옵니다. 공간만큼은 정말 대단하다. 대단한 공간이다. 잘 보면 이 좌우 폭이 다른 경쟁차에 비해서 월등히 더 넓어요. 지금 이게 크렐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 여기에 이렇게 스피커가 들어가고요. 크렐 오디오가 아닌 경우는 아마 스피커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면 길이가 136 정도 됩니다. 지금 골프백 같은 경우는 125 정도가 돼요. 골프백 드라이버가 어지간하면 125 정도 되는데 지금 136이니까 골프백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크기라고 볼 수 있죠. 드라이버를 빼지 않고도 가로로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 놓고서 이 가로로 골프백이 이 차는 들어가고, 포드 익스플로러는 가로로 들어가지가 않죠. 포드 익스플로러보다 전체 폭은 더 좁은데 실내 공간은 더 넓게 뽑은 것. 현대차가 실내 공간을 뽑는 데는 뭔가 마술을 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트렁크가 왜? 트렁크가 팰리세이드는 주둥이가 81인데 얘는 좀 전에 재니까 102였어. 아, 높이가 크다. 높이가 그러니까 커서 좋다. 짐을 이렇게 풀고 있어. 아, 그렇구나. 네, 카니발이 카니발리제이션이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카니발과 그 경쟁차들이 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이게 영역대를 많이 차지하는 거죠.
기존까지는 우리가 팰리세이드 전까지만 해도 현대차가 약간 몸을 사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기보다 더 높은 등급의 차를 약간 잡아먹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굉장히 소심하게 차를 내놓곤 했는데, 이번 팰리세이드만큼은 이 현대 브랜드의 플래그십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차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조수석에 조금 전에 앉았을 때 뒤로 상당히 밀고 편안하게 앉았었는데, 앉고 나서 보니까 여기 지금 주먹이 2개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나와요. 그리고 뒷좌석에 앉았을 때 굉장히 여유롭다라는 느낌이 가장 먼저 들고요. 그리고 세밀한 부분을 보면 일단 천장이 스웨이드로 처리가 됐는데, 이렇게 흰색 스웨이드로 천장이 처리된 차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 부분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일단 차에 들어오면 굉장한 고급감 같은 게 느껴져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 나중에 세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신경 쓰이겠는데, 2열에 3명이 앉는 시트가 있고요, 2열에 2명이 앉는 시트가 있는데, 2명이 앉는 경우가 7인승이어서 조금 더 고급입니다. 그래서 7인승의 경우만 통풍 시트가 장착이 되고요. 그리고 뒷좌석에 앉았을 때 적어도 오늘 시승차는 7인승밖에 없기 때문에 8인승은 제가 테스트 해볼 수가 없는데, 일단 7인승 모델의 경우 굉장히 안락한 시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일단 뒷좌석에 앉았을 때 팔걸이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팔걸이를 통해서 조금 더 편안한 그런 자세를 좀 노릴 수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을 뒤로 젖히는 부분이, 이게 전동은 아니고 지금 수동으로 되어 있는데, 수동이라도 저는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슬라이딩도 되네요. 슬라이딩을 이렇게 또 이렇게 네, 슬라이딩이 되고요. 뒷좌석을 이렇게 세우고 눕히는 것까지 되는데, 세웠을 때 각도가 생각보다 많이 눕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누워지는 그런 뒷좌석 각도를 갖고 있습니다. 센터 터널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지금 이게 4륜구동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4륜구동이면 이 가운데 프로펠러 샤프트가 지나가야 될 텐데, 프로펠러 샤프트 그리고 머플러가 지나가는데도 어떻게 여길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밋밋하게 만들었어요. 차체가 높으면 사실 이게 가능한데, 이게 그렇게 높은 차도 아닌데도 어떻게 이렇게 정말 희한하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밋밋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경쟁 모델들은 다들 이거보다 조금 더 높죠. 뒷좌석 공조장치가 또 온도 조절을 따로 할 수 있어서, 이 차는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까지 이렇게 3존으로 온도를 다르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의 양을 좀 높여볼까요? 공조장치 위쪽, 아래쪽으로 바람이 따로따로 구분해서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바닥에서 나오는 바람만, 이렇게 했을 때는 위와 바닥에서 동시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는 부분 굉장히 독특하네요. 네, 여기 확산식 에어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요 가운데 공기가 나오는 토출구가 따로 있고요, 요 가장자리에 또 구멍이 있어서 요걸 요쪽으로 하면 가장자리 토출구를 막고 가운데 부분만 나오게, 요쪽으로 하면 가장자리도 같이 나오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했을 때 이 확산형을 어떻게 쓰는 건가 했더니, 요걸 다 열면 사실 확산형에 큰 의미가 없고, 요걸 닫았을 때 이제 확산형이 의미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를 막고 가장자리로 바람이 나오는 걸 위주로 하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원해지고 전체적으로 따뜻해지는 그런 걸 노릴 수 있다는 거죠. 얼굴에 너무 바람이 들이치는 게 싫다, 그런 경우에 이런 확산형을 이용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 완전히 막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가장자리에서 바람이 나오게 하는 거죠. 그동안 SUV 2열 시트 팔걸이에 컵홀더가 있는 차 보셨어요?
컵홀더 있는 차는 아마 이 차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다가 컵홀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상 실내 공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이 차는 지금 실내 차폭이 일단 1900이 넘기 때문에 1900이 넘는 전폭을 갖고 있으니까 이만큼 컵홀더도 마련할 수가 있고, 그것도 2개씩이나 이렇게 마련할 수가 있고, 여기에 수납 공간도 어느 정도, 이 도어 포켓에도 수납 공간을, 뭐 여기도 수납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컵홀더, 나는 차에서 음료수 안 마시는데,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컵홀더는 꼭 컵홀더로만 쓰라는 건 아닙니다. 이 2개의 사이를 터놔서요,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길다란 물건을 넣을 수도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게 이 차의 특징이죠. 네, 물론 필요한 경우는 네, 이렇게 컵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이쪽에도 도어 손잡이 부분도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뭐 수납 공간은 그런대로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2열 시트에는 이렇게 선바이저를 갖고 있는데, 선바이저 같은 경우는 뭐 전동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그냥 기능적으로 꽤 쓸만한 그런 선바이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2열에서 USB를 이렇게 꽂을 수 있도록 하는 USB 포트가 2열 양쪽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 그래서 운전석 조수석에도 하나씩 달려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에도 하나씩, 2열에도 하나씩, 3열에도 하나씩 달려 있어서 전좌석에 앉은 사람이 다 USB를 충전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뭐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요즘은 USB가 꽤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니까요. 그런데 위치가 굉장히 독특해요. 다른 차들은 요렇게 아래쪽에 있어서 USB 꽂을 때 좀 약간 숙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USB를 꽂고도 네, 그렇게 멀지 않게 뭐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거리, 그래서 굉장히 좀 꽂고 빼기 편하고, 그리고 사용성도 좋아지는 그런 위치를 잘 선택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2열에도 누가 앉았을 때 3열의 공간이 결코 무의미한 공간이 아닙니다. 이게 산타페라든지 소렌토라든지 이런 차의 3열은 사실상 그냥 구색 맞추기에 가까웠잖아요. 하지만 이 차의 3열만큼은 적어도 그런 차의 3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확실하게 의미 있는 3열, 정말 앉을만한 3열로 만들어 놨어요. 일단 에어벤트가 위쪽에 있고요. 에어벤트를 뭐 조금 막는다거나 뭐 줄인다거나 확산형으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서, 이 3열에서 지나치게 얼굴로 바람이 오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막아주고, 3열 자체도 지금 굉장히 훈훈한 그런 3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디오에 있어서도 여기에 스피커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3열 같은 경우, 3열의 그 시야가 사실상 3열의 개방감을 느끼기 쉽지 않은데, 이 차 같은 경우는 3열에서도 양쪽에 창문이 어느 정도 있어서 3열에서도 좀 개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도 괜찮은 부분입니다. 물론 이거보다 창문이 조금 더 넓었다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뭐 나름대로 이렇게 액자에 들어있는 풍경을 보는 것 같아서 뭐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은데요. 3열에 여러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 여기 USB 꽂는 거 뭐 이런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보다 큰 장점은 시트백을 전동으로 이렇게 뒤로 눕힐 수 있다는 거예요. 꽤 눕혀지잖아. 이거 의외인데? 2열이 수동인데 3열이 전동이에요. 네, 2열은 수동이지만 3열은 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3열이 조금 더 공들여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2열은 차를 시트백을 접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3열은 계속 접었다 폈다 하기 때문에 이걸 전동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3열은 전동으로 접히고 전동으로 세워지고 이것까지 되는데, 그걸 이 시트백 눕히고 펴는데 활용하게 된 거죠. 똑똑한데요. 네, 맨 뒷좌석에 앉았을 때 소음이 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이 수납 공간에서 소리가 좀 올라오거든요. 물론 여기에 맨 뒷좌석에 수납 공간에 짐이 좀 들어가 있을 때 얘기가 좀 다를 거고, 그리고 이 3열에 안 앉고 2열에 앉았을 때 여기를 선반으로 덮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때 또 소음이 다를 거기 때문에 어떤 소음이 발생할지는 실주행에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지금 고속도로에 80km로 주행을 하고 있고요. 80km 주행할 때 소음,
1열에서는 네, 3열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65 정도 되는, 네, 3열은 1열과 비교했을 때 드라마틱하게 소음이 증가되죠. 이게 다 로드 노이즈가 주로 일어나는 건데요. 이 노면 소음이 타이어 구르는 소리가 3열에서는 확실하게 느껴지고요. 1열에서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3열, 그러니까 마지막 열에 앉았을 때 가장 나쁜 부분은 다리를 이렇게 높게 세워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 다리가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높게 서는 부분인데 물론 이렇게 섭니다. 일단 레그룸이 경쟁 모델 포드 익스플로러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좁아요. 반면에 레그룸은 조금 더 좁은 반면에 숄더룸이라고 얘기하죠. 양쪽 어깨 밖으로 나가는 이 면적은 훨씬 더 넓습니다. 양쪽으로 10cm 가량이 더 넓기 때문에 팰리세이드는 이 맨 뒷좌석이 3명이 앉을 수 있고요. 포드 익스플로러는 2명밖에 앉을 수 없게 된 거죠. 네, 일단 실내 들어왔을 때 뭐 여러가지 다 뭐 처음 보는 차니까 뭔가 독특하고, 그리고 뭐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굉장히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을 들게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적응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겠죠. 일단 기어 노브가 뜩뜩뜩 이게 없고요. D를 누르고 이제 출발하는 거죠. 플라스틱이 이전에는 그냥 뭐 약간 까끌까끌한 느낌이 드는 그런 플라스틱이었다면 이젠 그 위에 우레탄 같은 코팅을 살짝 한 느낌입니다. 코팅을 했는데 이 코팅한 부분이 수입차, 유럽차들도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이 그냥 생 플라스틱에서 약간 코팅한 플라스틱으로 바뀌고 나서 이게 좀 벗겨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한 10년이 지나도 이게 안 벗겨지고 잘 버틸 것인가, 그런 게 살짝 걱정되긴 하는데, 어쨌든 일단 초기에 초기 감성이나 감촉 같은 부분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후석 대화 모드를 누르면, 제 말 들리시죠? 너무 잘 들리시죠? 네. 제 목소리는 안 들리시죠? 뭐 뒤에서 앞을 향해서 하는 말은 사실 잘 들려요. 그래요? 앞에서 뒤를 향해서 하는 말이 잘 안 들려서 그렇지. 그리고 운전자 말 잘 들으면 되지, 무슨 뭐 뒤에 앉는 사람이야 뭐. 네, 아무튼 저 운전 잘하고 있죠?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저요? 네, 윤시진 기자님. 네, 아무튼 오늘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이건 굉장히 여행할 때 그 가이드가 된 기분이에요. 가이드가 돼서, 자,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네, 이런 느낌이 되네요. 이런 것도 스테레오로 들리네. 자, 지금 계기판에 보면 사륜구동이 어떤 식으로 조작되는지, 어떻게 출력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에 핸들을 돌리는 것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아주 재밌습니다. 좌우로 이렇게. 그리고 지금 사륜구동 H트랙을 장착하고 있는데요. 이 H트랙 같은 경우는 앞바퀴로 얼마나, 뒷바퀴로 얼마나 토크가 전달되는지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이것도 또 재미있습니다. 지금 보면 전륜과 후륜이 네 바퀴가 동시에, 정말 출발할 때는 네 바퀴가 동시에 출발했다가 조금만 가면 앞바퀴 위주로 동력을 옮겨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뒷바퀴에서 힘을 좀 빼죠. 지금 뒷바퀴에서 힘을 좀 빼면서 앞바퀴 위주로 좀 가고 있는데, 이게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드라이브 지금 컴포트 모드인데, 스포츠 모드로 하게 되면, 지금 깜빡이를 켰더니 후측방이 보이네요. 사이드 미러를 굳이 보지 않고도 이렇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스포츠 모드로 바꿨더니 뒷바퀴하고 앞바퀴를 거의 똑같이 이렇게 힘을 배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스포츠 모드는 아무래도 뒷바퀴 위주로 좀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코너를 한번 돌아볼게요. 이게 살짝 노면이 지금 굉장히 미끄러워서 그래서 더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이게 휠베이스가 어마어마하게 긴 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언더스티어 성향이 굉장히 심하다고 느껴지는, 이렇게 천천히 도는데도 언더스티어가 느껴질 정도로 정말 언더스티어 성향이 강한 그런 느낌의 차입니다. 사실 휠베이스가 포드 익스플로러라든지 아니면 경쟁차들, 어지간한 차들에 비해서 더 길어요. 전장은 더 짧고 휠베이스는 더 긴 차입니다.
휠베이스가 길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한데요. 휠베이스를 길게 하다 보면 이렇게 언더스티어 성향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 회전 반경도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전 반경이 늘어나다 보면 그걸 어쨌든 회전은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앞바퀴의 이 스티어 각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엔진룸의 구성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서, 그래서 휠하우스 전체를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도록, 아니야 여기 맞는 것 같은데? 휠하우스를 조금 더 들어오도록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네, 2.2L 디젤 엔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요. 2.2L 디젤 엔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가 2.2L 디젤 엔진인데요. 지금 실내가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특별히 뭐 바깥 소리도 거의 안 들리고 정말 조용합니다. 엔진 도는 소리가 살짝 하는 정도, 아주 멀리서 들리는 것 같이 들리는데 너무 조용해서 이 차 안에서 무슨 ASMR을 찍어도 될 것 같아요. ASMR을 찍어도 될 것 같죠? 안 될 것 같니?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ASMR 이런 거 아니야? 작게만 말하면 ASMR 아니야? 아니군요. 네, 알겠습니다. ASMR은 안 되는 걸로. 일단 그 정차했을 때의 공회전 소리는 이 정도. 그런데 차가 일단 가속하고 나면 영락없이 현대차 엔진입니다. R엔진의 느낌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차에는 왜 3.0L 디젤 엔진을 안 넣어준 거야? S엔진 같은 걸 넣어줬어야지 이 차에 걸맞는 거 아닌가?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도 인터넷 카페라든지 이런 곳에서 S엔진을 넣어줬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베라크루즈 같은 경우는 3.0L 엔진을 장착했었는데 그 베라크루즈가 모하비, 베라크루즈 이렇게 두 개 차종에 3.0L 디젤 엔진을 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하비 같은 경우는 출력이 토크 50이 넘는 엔진을 장착했었고, 베라크루즈에 장착할 때는 오히려 출력을 디튠 시켜서 일부러 47 토크 정도로 이렇게 낮춘 다음에 장착을 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전륜구동 변속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전륜구동 변속기로서 토크가 50이 넘는 엔진을 받아줄 수 있는 변속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뭐 이 차를 만들면서 그런 거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다고 해요. 전륜구동 변속기의 구조상 그 공간의 협소함 때문에 토크가 높은 변속기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차에 들어갈 수 있는 엔진은 아마도 2.2L 디젤 엔진이 거의 최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 이후에 나올 자동차 GV80 같은 경우는 후륜구동 자동 변속기를 채택하고 있어서 후륜구동 변속기에는 이거보다 높은 3.0L 엔진을 장착하게 됩니다. 3명이 탔을 때 일단 몸무게가 꽤 나가는 나가는 2명과 아주 날씬한 1명이 타고 있는데요. 3명이 타고 있을 때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9초가 살짝 넘습니다. 9초 정도라면은 뭐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죠. 빠른 편은 아니지만 답답하지는 않다라고 느낄 정도의 그런 가속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 지금 제가 스포츠 모드를 켜고 있어서 그런데 스포츠 모드에선 살짝 변속 충격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네요. 이게 스포츠 모드가 아니고 컴포트 모드에선 정말 다를까요? 컴포트 모드에서 한번 또 가속을 해볼게요. 네, 확실히 다르네요. 스포츠 모드와 컴포트 모드에서 변속 충격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서 컴포트 모드에서는 조금 더 부드러운 변속이 되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조금 더 과격한 변속이 되는데, 그게 어떤 변속 시점의 RPM의 차이인지 아니면 변속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지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확실하게 다르다는 건 느낄 수가 있네요. 네, 고속도로에선 크루즈 컨트롤을 반드시 작동시켜 봐야 되겠죠. HDA 모드를 켰고요. 여기서 세팅을 합니다. 요즘 현대차는 두 가지 모드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앞차를 쫓아가는 LFA 기능, 앞차의 꽁무니를 보고서 따라가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차선을 넘어가려고 할 때 차선 바깥에서 한번 튕겨주는, 한번 돌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죠.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올 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차선을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손을 놓고 이렇게 가다 보면 물론 안전을 위해서 손을 살짝 댈 준비를 항상 하고 이렇게 운전하는데요. 핸들을 잡으십시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도 지금 계속 자기가 운전을 하고 있어요. 핸들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정도입니다. 이젠 진짜 잡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안 잡으면 풀어버리겠죠? 아니, 풀지 않네요. 계속 잡으라고 말만 하고 계속 자기가 운전을 합니다 지금. 아니, 언제까지 운전하려는 거야? 계속 잡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만 있는 것 같아요. 해제된다고, 해제됩니다라고 하고 아직 해제됐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아무튼 그 HDA가 이전에 비해서 정말 차가 나올 때마다 성큼성큼 발전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차의 HDA는 이 정도면 그냥 자율주행이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정도의 그런 HDA를 그런 반자율주행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차에는 공기청정 모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는 다 공기청정 모드를 달고 있는데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공기청정 모드가 작동되면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이 차에서는 외기 유입이 아니라 내기 순환 모드로 돌아갑니다. 내기 순환 모드, 이게 작동이 되잖아요. 내기 순환 모드가 돌아가면서 이 안에서 빠르게 공기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안에 미세먼지가 줄어들겠죠. 그거 공기청정 모드로서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기능, 그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사실 이 공기청정 모드는 그냥 마케팅적인 기능이고요. 실제로 작동되는 기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실제로는 그냥 내기순환으로 하고 에어컨을 켰을 때 하고 똑같습니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공기청정 모드는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냥 큰 차이 없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내기순환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외부에서 공기를 유입하지 않으면 이 안에 이산화탄소가 차게 됩니다. 그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것을 막아줄 수 없기 때문에 이 공기청정 모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굉장히 의외인 점은요, 지금 이 차가 보통의 현대차는 베이스가 별로 없었어요. 베이스가 별로 없고 약간 섬세한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차는 베이스를 굉장히 강조하고 저음에 약간 부밍을 좀 주면서 약간 붕붕하는 그런 베이스를 주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운드죠. 베이스가 쿵쿵대니까. 그런 느낌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좋은데, 이상하게 현대차가 그동안 안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베이스가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세팅으로 바뀌어 있네요. 오디오 성능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차는 큰 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비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이 있는데 실제로 연비를 보면 10km가 넘고 있습니다. 10.6. 지금 꽤 밟았는데도 10.6을 가리키고 있어요. 오프로드도 갔고. 이런 연비가 어떻게 나오지? 일단 연비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는 정도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젤의 경우 그렇다는 얘기고요. 아마도 이게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모델 같은 경우는 10km는 당연히 넘을 수가 없을 거고요. 한 7, 8 이 정도 나오면 잘 나오는 거겠지 정도 생각됩니다. 어쨌든 가솔린 엔진 모델, 디젤 엔진 모델 둘 다 경쟁 모델에 비해서는 연비가 좋은 편인데요. 기본적으로 차체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솔린은 1800km대, 디젤은 1900km대인데 경쟁 모델은 2200km대 그 이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모델에 비해서 거의 300km가 가볍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 자동차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가볍고 연비 좋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 차의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이 차가 굉장히 가벼운 이유는 초고장력 강판을 아주 많이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초고장력 강을 뒤쪽 이 후미에, 이 앞쪽은 물론이고 중간 뒤쪽 후미까지도 이렇게 둘러싼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후방에 대해서는 초고장력 강을 이용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뒤에서 들이받는 것에 대한 충돌 테스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 굳이 현대차가 왜 이런 걸 여기다가 왜 초고장력 강을 넣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차에다가 두루두루 이렇게 초고장력 강을 이용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칭찬만 했어. 이거 뭐 좀 부족한 부분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가죽 마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차만의 어떤 문제점일 수 있는데요. 여기 약간 접힌 부분이 있어요. 거의 완벽을 기하기에는 조금,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가죽 시트를 선택하실 때 조금 잘 살펴보고 차를 출고할 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출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앞좌석 측면 유리를 보면 유리가 조금 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그렇게 심하다고 느껴지진 않는데 어쨌든 약간 좀 평평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쭈글쭈글 이런 느낌도 좀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품질을 더 향상시키는 쪽에 염두에 둘 만한 부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스웨이드도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스웨이드 왜? 결 하나 만들어도 이런 애들은 잘 안 돼. 이쪽으로 결을 만들어, 이쪽으로. 그럼 그래도 이런 남지 않습니까? 그냥 보풀 남듯이. 진짜 하이패스 단말기가 달려 있습니다. 잔액이 6,900원입니다. 저는 이분 목소리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저렇게, 지금 예쁜 목소리도 많은데 왜 굳이 저 목소리를 계속 쓰는지 좀 아쉽습니다. 이 테두리도 그렇고. 입구 영업소를 통과하였습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이 차에 생 플라스틱이 그대로 있는 부품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다 우레탄으로 감싸져 있어요. 근데 이 부분만 아직도 생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좀 바꿔주지.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시승을 하면 이렇게 눈이 와요. 네, 지금까지 현대 팰리세이드를 시승해 봤는데요. 정말 현대차가 칼을 갈고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격이나 성능이나 품질면, 그리고 넉넉한 거주성 면에서도 아주 훌륭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아빠들의 지갑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환희 기자였습니다. 오늘 운이 좋아서 험로 주행과 동시에 스노우 모드도 테스트할 수 있는 날이네요. 여기 스포츠, 에코, 컴포트 말고 드라이브가 아니라
터레인 버튼을 누르면 그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죠. 왜 갑자기 라디오가 켜졌지? 내가 여기만 만졌는데? 어째서 켜진 걸까? 난 그대로 뾰족한 자갈길도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니 뾰족한 자갈길을 가면 텅크납니다. 예. 사실 이게 타이어의 폭을 보시면 앞차에서 보이시겠지만 조금 저희 펜시에는 현대 자동차 최초로 저희는 허브로 주행 모드가 기능이 포함된 새롭게 적용된 H색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막 이렇게도 가죠? 노면 상황에 따른 아주 안 좋은 구간에서도 최적화된 주행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출발 시 일단 출발하지 않고 2단 발진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출발하게 되는 이 스노우 모드를 하게 되면 2단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2단 출발을 해서 차가 미끄러지지 않고 토크를 적게 주면서 그러면서 아주 부드럽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자갈에서는 지금 머드 모드를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머드 모드가 좋을 것 같다고. 두 번째 머드 모드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드 모드는 지들과 같이 노면 저항이 아주 매우 낮은 그런 지형에서 혹은 지금과 같은 자갈길에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엔진 토크를 상향시켜 주기 때문에 악셀을 밟아보시면 스노우 모드와 확실히 틀린 거를 바로 느끼실 수가 있겠고요. 스노우 모드보다 크게 스노우 모드는 약간 둔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머드는 둔하지 않게 힘을 좀 계속 주는 그런 느낌으로 좀 다르게 세팅되어 있네요. 프로그램이 다른 거지 기능적으로 크게 다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잠시 후 100m 전방의 모래 구간을 저희가 직접 주행을 한번 해볼 거고요. 샌드 모드 같은 경우는 정말 부드러운 이런 모래길에서 정말 저항이 큰 곳입니다. 만약에 전륜이나 후륜차가 모래길에 빠졌다가 정차했다가 악셀을 밟으면 헛바퀴만 돌거나 혹은 모래에 계속해서 차가 늪에 빠지듯이 계속해서 빠져드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구간에서는 엔진 토크 맵을 하향을 시키고요. 강한 브레이크 컨트롤을 통해서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아주 부드러운 이 노면 구간에서 샌드 모드를 주행하시게 되면 차가 반응이 또 어떻게 다른지 한번 주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샌드 모드를 한번 해볼게요. 샌드 모드로 이렇게 그냥 쭉쭉쭉 가는 건 쉽잖아요. 브레이크를 걸고 붕 한번 가보죠. 주행하고 있는 것은 아주 부드러운 이제 모래 구간을 주행을 해보신 거고요. 이렇게 한번 이제 선두차가 지금 진입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한번. 모르긴 하지만 지금 네. 모래가 겨울철 노면 기온이 낮은 상황에서 완전히 빡빡하게 얼어붙은 아주 울퉁불퉁하고 불편한 그런 험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얼음이 얼었을 때 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오늘 되지 않고요. 이 정도 샌드에서 좀 여러 가지로 해보는 거 정도는 해볼 수 있겠네요. 이거 안 되는 차도 있습니까? 이 정도는 진짜 샌드라고 할 수 없죠. 저 정도는 돼야 샌드 아니에요? 저 정도는 돼야. 이 정도 되면 여기까지 올라가야 샌드 아닙니까?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